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심화이론 강의고요. 4편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개의 장이 보면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 문제 중에서도 여기 뭐 주택 정책이 좀 매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장의 실패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왜 들어가니 정부가 시장이 실패해서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고요. 2장에서는 토지정책 문제를 보겠지만 토지정책의 종류 중에 몇 가지 이 주요 내용이에요. 지역지구제라든지 택지개발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중에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등이 핵심이고, 조세정책에서는 조세 전가 귀착,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조세, 뭐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일부, 뭐 가벼운 내용들 이런 것 등을 정리해 두시면 네 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그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점프업 연습 문제를 통해서 부동산 1장부터 4장까지 점프업 연습 문제를 통해서 4편을 쭉 훑어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점프업 연습 문제는 장이 끝나는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정부 개입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부 개입 근거라는 것은, 자, 시장은요, 우리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희가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울 때, 자,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완벽하다면 가격 수량이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이 균형 상태에서 거래량 혹은 자원 배분량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랬죠. 그리고 이런 균형을 벗어나면 가격이 자동 조절 기능을 해줘서 늘 균형 상태로 오게 해준다. 이런 걸 배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란 자원 배분의 결과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 합, 이것이 사회적 총잉여인데 이것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고, 이러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달성됐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 기능에 의한 가장 큰 파이, 이 파이가 잉여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개입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장 기능은 완벽한데 그 시장이 실패하니까 개입하더라.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그럼 파이만큼은 되냐 이거예요. 국민소득만 높으면 되냐 이거죠. 국민소득은 높은데 그 개개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이 너무 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후생이, 이러한 후생들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형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문제고, 이런 형평성의 정책은 주로 임대주택 정책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누진세 제도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세금 제도에서 이렇게 해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실패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외부 효과예요.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외부는 시장 외부다. externality 해가지고 시장 내부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고 외부 효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생산에서 외부 효과와 소비에서 외부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가령 A 경제단위 행위가 B 경제단위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는 보상 B를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생산을 더 많이 해요. 시장 균형 생산량은 시장 생산량이 최적보다 많아집니다. 많다. 그렇죠? 이게 A의 입장에서는, 자, A를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다.
공해 유발 기업이고 뭐 여기가 하루 양식장 혹은 그 주변의 주민이다라고 하면 공해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집값도 떨어질 텐데 보상을 해줄 방법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이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은 자 사적 비용하고 이렇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외부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 비용은 1,000원인데 그러면 사회적 비용 1,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외부 비용이 0이면. 그런데 공해를 유발하는 이 비용이 200원이 가량 존재해가지고 이게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외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 200을 A 기업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과소평가해서 더 많이 생산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정해외부 효과는 이번에는 어떤 경제단위 행위가 이번엔 뭐 갑이 을에게 이번에는 이익을 줬어요.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가를 받을 수가 없으면 이거 뭐하러 해요, 그렇죠? 해봤자 나는 맨날 손해니까. 그래서 세적 생산량보다 작다, 적다, 작다. 그러니까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과잉 생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익을 주니까 가령 외부 비용이 남한테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8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어져요. 이익을 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소비에 있어서도 외부 효과가 있는데 소비에 있어서 부의 외부 효과는 가령 여기서 같은 건데 여기 이제 공해 기업이 아니라 여기 흡연을 하는 행위다. 그럼 남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많이 피죠. 네, 많다. 최적보다 많이 소비해요. 이럴 때는 세금 부과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자 흡연을 통해서 사회적 편익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교육을 받는 행위예요. 교육을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 편익을 크게 만들죠. 어떤 교육이든 직무 교육이든 예절 교육이든 사회적 편익이 커지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자, 교육을 소비하는 행위가 A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육 안 받으려고 하죠. 나만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시장에 놔두면 시장 균형 소비량은 최적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과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받게 해줘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장학금을 주거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과소 소비를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부 효과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좀 까다롭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지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코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코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조세나 보조금 같은 거 하지 말고 직접 재산권을 주어서 당사자 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시어리엄이 코지의 정리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반드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없이도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편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배우셨어요.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독점, 과점이에요. 독점은 생산자가 유일하고 과점은 소수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생산자는 다수이지만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제품이 동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독점 기업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자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우리 수요공급 이론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이건 한계 수입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수입인데 같아지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했지만 여기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만 받아보시면 돼요. 느낌만.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소 생산을 한다면 이거는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세 부과나 가격 규제 정책을 하는 거죠. 가격 못 올리게. 세 번째 시장 실패 원인은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은 독점하고 유사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뜻은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 해가지고 생산 규모가 늘을수록 절약이 되더라. 평균 비용이 체감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산업은 가령 뭐 철도, 전기, 상하수도 뭐 이런 산업들은 초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투자가 끝나고 나면 생산할 때마다 평균 비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고정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없어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노폴리라고 해서 자연 독점으로, 내추럴 모노폴리에서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역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이러한 산업을 국영 혹은 뭐 공영으로 해서 과소 생산의 문제를 막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재도 종종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경제학에서 재정학에 관련된 파트인데 공공재는 민간재가 아니다. 반대말이죠. 사적 재화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이 생산할 수 없는 재화, 그래서 공공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1번과 2번인데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제성이에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재화를 구매해서 샀는데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꽃놀이라는 사례를 나중에 들 텐데 이론 스텝 2에서 불꽃놀이는 자 아무리 민간 업체가 불꽃을 쏘더라도 누가 돈 내고 안 봐도 되잖아요. 하늘만 보면 다 보이는데 영화관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누구나 사용하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겨서 민간이 이거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제는 불꽃놀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이거는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를 100명이 본다고 해서 불꽃이 소진되는 게 아니죠. 불꽃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100명이 먹으면 100개가 사라지고 한 명당 하나씩 먹으면 1000명이 먹으면 1000개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 소진되지 않는다. 경합성이 없어서.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민간에 맡기면. 그래서 민간에 맡기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째는 정부의 비대칭성인데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불안전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재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가령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게 된다면 매도자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자, 이거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속여 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보험시장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안 해요. 도덕적 해이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수익이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나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품을 잘 몰라서 비대칭성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 망하고 매수자는 망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사가지고 여기 속여가지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붕괴돼요. 이제 다시는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드는 보험시장의 사례를 보면 보험시장에서는 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합니다. 왜?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막 보험을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자기의 성향, 몸이 아픈 거, 그다음에 내가 사고의 성향, 운전 습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모르니까 보험회사는 그냥 막 받아. 그러면 이제 사고 많이 나고 적자가 나는 거고 적자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오히려 더 사고 경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 시장은 붕괴됩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따라서 대책은 보험에서는 사회적 확률 강제로 가입하게 해서 이렇게 사고 성향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의료보험 의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을 사회적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5가지를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엔 2장으로 가보면 2장에서는 토지 정책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1장이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문제가 무엇인가? 토지 문제는 집가구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생산할 수 없는 부증성이 있어서 토지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면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땅값 때문에 산업 원가가 올라가죠. 택지도 부족하고 땅 투기 현상도 벌어진다. 자, 이런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토지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또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도 있다 이거죠.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는 토지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진위계수를 통해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볼 수가 있다. 진위계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는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위 배열 혹은 5분위 배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10%씩 10개로 나누면 10분입니다.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2, 3에서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하위 10%분의 상위 10%, 그 소득 격차가 얼마인지 나눠버리는 겁니다. 하위 10% 소득이 연 1,000만 원인데 상위 10%는 1억이다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화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5분위는 10개로 구분한 게 아니라 5분위 배율은 이걸 5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5번이고 그래서 하위 20% 소득으로 상위 20% 소득을 나눈 거고 그게 몇 배 차이가 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불균등하다 이겁니다. 이 소득을 뭐 토지 혹은 자산으로 바꾸면 이 소득을 임금 소득이 아니라 바꿔주면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소득 불균형보다 이 자산 소유, 토지 등의 소유의 불균등이 더 심하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지구제가 있어요. 자, 그럼 지역지구제는 어떤 정책이냐,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외부 비경제 혹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여기 주택이 있는데요. 이 안에 공장 들어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유흥업소 들어와 보세요. 그럼 이거 완전히 엉망이죠. 이거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제를 두어서 주거 전용 지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길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거 지역만 있게 하고 공장 있게 하고 하면 집적 이익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공법에서 보존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 조화를 이루게 되겠다. 보존 지역이라는 지역 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일 주거 지역,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단기에는 공장 나가니까 주택 가치 상승하고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이익을 얻게 되겠죠. 집값이 올라서. 그러나 장기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규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비용이 일정할 경우, 뭐 비용이 상승할 경우 앞서 배운 대로 3편에서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시장에서. 자, 문제점은 사전 독점의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 농지였는데 여기가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들어가서 사놓고 있어요. 일부가.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이게 사전 독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초과 수익 얻잖아요. 떼돈 벌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지구 지정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토지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택지 공급은 신축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지역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좁은 지역 내에 주거지역 지정하면 여기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지역지구 지정을 할 때 어느 지역은 갑의 땅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을의 땅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 갑자기 여기는 부자가 되고 여기는 망했어요.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책으로 자 여기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여기 앞에 3개가 있는 건데 계획단위 개발, 즉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인허가를 규제하겠다.
자, 기반 시설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겠다. 재정, 돈 들게 하겠다. 재정적 지역지구제. 그리고 아예 수도권은 총량을 규제해서 인구 유발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해서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 가볍게 통과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요건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라는 건데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정부로부터 제한받았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양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발이익이 생기고 여기는 우발 손실이 생기는데 여기서 사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지구제고. 자, 그다음에 직접 개입이나 간접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직접 개입 정책 중에 택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 공공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공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두 개의 비교다.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가령 농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개발할 때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환지해준다. 수용 방식은 아예 개발업자가 이걸 사버린다. 이런 거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농지를 뺏어서 갑의 땅에 농지를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 줄 때 이게 농지 100평을 다 주진 않겠죠. 감보율이에요. 감보율은 가령 100평 중에 60평만 주겠다. 40평은 공사비라든지 혹은 공공시설 설치 명목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거고요. 환지 방식은 이걸 다 사주는데 비싸게 사주지 않아요. 공시가 제도는 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개발 이익이 배제된 채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단이고. 자, 환지 방식은 재산권이 존중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지는 땅을 이게 개발하면 땅값이 뭐 7배 올랐다잖아요. 서울시 60, 70년대 때. 아무리 간보율을 적용해도 이렇게 올라가면 땅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 방식은 다 뺏어버리니까 개발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 버리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존중이 되지만. 자, 환지 방식은 사업 주체의 사업비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을 개발할 예정의 땅을 미리 매각해서 채비지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지만 수용 방식은 이거는 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큽니다. 자, 그리고 수용 방식의 장점은 투기를 다 쓸어버리니까 투기 억제할 수 있고 공시가로 사버리니까 공공시설 투자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환지 방식의 단점은 사업 기간이 길고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 이런 점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둘을 섞어서 활용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섞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토지은행 제도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에요.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주로 미개발지를 매수해가지고 비축해 놓는 제도예요. 왜? 공공 자유보유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임대로 주거나 하는 형태로 보유해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것은 어떤 포괄적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포괄적 목적이라는 것은 사놓고 도시성장 모양을 양태를 조정하겠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집가 안정, 개발이익 환수 등의 포괄적인 목적이 있고 사업토지은행 제도는 구체적 사업 목적이 있어요.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해 놓는 겁니다. 비축 기간이 짧겠죠.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민간의 개발 이익이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단점은 정부가 땅을 사서 무한정 보유해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공공 자유보유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땅을 방치해 놓으니까 무단 점유로 인한 불량주택가가 형성될 수 있다. 또 토지 투기에 대한 사전 대응이 없다면 막 사러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토지 공개념은 이거는 이제 민간이
민간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공입니다. 공.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개발부담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정상지가 상승 이상으로 개발이익이 생기죠. 거기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대상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골프장, 레저단지 등 토지 개발 사업.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공법에서도 배우지만 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거래하는데 당신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공개 내용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고 기타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 조세적 수단과 비조세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가볍게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재산세, 뭐 도시계획세 이런 거 한번 가볍게 보시고 통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은 꼭 한 문제가 나오죠. 토지정책은 간혹 건너뛰기도 하는데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정책에서는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임대주택정책 2절에서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공임대주택정책까지. 지금 이 1번 문제에서는 임대료 규제와 보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요, 어떤 거냐면,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되겠죠. 그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러면 강제로 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상한선을 두어서 시장에 맡겼더니 1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비싸. 80만 원 이상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장기는 보세요. 임대료가 규제하니까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죠.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음성적 지불 현상이 나타나요. 공급이 줄면 더 높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적 지불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주거난, 임차인은 주거난에 빠지더라. 임차인은 주거난. 왜냐하면 공급도 줄고 뭐 이거 더 높아지고요. 사실 임대료가. 그리고 주택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임대료 보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면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래서 임대인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러나 장기에는 자,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수요가 상승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증가한 다음에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든지 원래 수준보다 좀 높든지 하는 식으로 다시 하락해서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상승했던 것이 공급이 늘어나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임차인은 보조금만큼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대료가 원래대로라면 보조금만큼 혜택을 받는다. 자, 보조금 정책 중에는 수요자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생산자 보조금 정책도 있고요. 수요자 보조금 정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 혹은 주거급여 제도 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보면 단기에는 임대주택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공급은 잘 늘어나지 않아.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서 공급이 당장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초과이익을 얻는다. 금방 보신 내용이죠. 그러나 장기에는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죠?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우측 이동이다. 그 임대료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한 다음에 임차인은 보조금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실제 지불 임대료가 하락하면 다른 비주택자의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조금 정책이고요. 자, 공급자 혹은 생산자 보조금 정책도 있는데 생산자, 공급자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급자 보조금 정책이 더 유리하지만
근데 공급자 보조금 정책에 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임차인에게 그냥 돈을 보조해주면은 주거지 선택에 이사 안 가도 돼요.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수요자 보조금 정책이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 정의 자체는 공공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싸게 지어서 혹은 빌려서. 그래서 단기 효과는 자 여기 사적 시장이 있는데 민간 시장에 공공이 들어와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공공. 그러니까 사적 시장의 변화는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니까 사적 시장 수요가 감소하죠. 이쪽으로 공공으로 넘어갈 테니까 수요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공적 임차인 모두 혜택인 거예요. 공공 임차인. 왜냐하면 공공 임대주택은 시장보다 낮으니까 다 혜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장기는. 사적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 공급이 늘어나니까 구축 효과에 의해서 이만큼 나가요. 1만 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1만 호가 임대사업을 포기합니다. 임대료가 떨어져서. 원래 수준으로 임대료가 사적 시장에선 돌아오고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량은 불변이 되는 거죠. 만 호가 들어오고 공공이 민간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럼 공공임차인만 혜택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공공임차인만이라도 혜택을 받게 많이 짓자. 공공임차인의 수를 늘리자. 이게 정책 목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진국까지 늘려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자, 분양가 규제와 자율한데요.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하고도 같아요. 다만 이제 대상주택이 그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분양주택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분양가를 규제하면 싸게 받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공급업자는 채산성 악화합니다.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부실시공. 그렇죠? 싸게 받아야 되니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가격 아래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죠. 이렇게 공급이 줄면 여기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요만큼. 분양받으면 프리미엄, P가 생겨요. P가,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중에 일부를 강제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환수되겠죠. 이걸 채권 입찰제라고 해요. 강제로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해서 자, 분양가격 일부를 가져간다. 자율화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민간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가수요가 진정되겠죠. 뭐 이런 뜻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서로. 자, 다음은 조세 정책인데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당연히 주택 문제 해결, 자원 배분, 집가 안정,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등이 있다. 조세 전과 기착이 여러분 시험에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세 전가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나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완전히 피해서 수요자 한 푼도 안 내고 공급자가 다 내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도 공급자가 다 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다 내는 거예요. 혹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도 수요자가 다 내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 재산세가 있을 거예요. 매매 시장에서 결론은 일률적으로 집값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세금을 적용하면 100억짜리 집도 1%, 1억짜리 집도 1% 세금을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역진세가 된다. 그것은 이제 이론 과정에서 보기로 해요. 결론만 보고. 그래서 결국 차등과세다. 이거 세율을 달리하자. 여기 2%로 가고 여기 뭐 0.5% 이런 식으로 가야만 역진세가 되지 않는다. 역진세란 고소득층의 실질적 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저소득층보다. 이 내용을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에게도
보면 재산세란 보유가세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내는 건데 임차인에게도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 수요자에게도.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이 전가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그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된다. 임차인 입장에선 대체주택이 많아야 임대료 올리면 도망갈 수 있죠. 그럼 탄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망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재산세 올려도 임차인의 임대료로 혹은 전세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양도세는 자 수요 억제 수단입니다. 팔 때 내는 세금이지만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용 시장이기도 하지만 자산 시장이다. 투자 시장이다 이거야. 투자 시장에서는 아유 부동산이 최고야. 근데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이 최고가 아닙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세금으로 다 뜯겨.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거를 땅값 올라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안 팔아. 동결 효과가 있을 경우에 원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토지 단일세인데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도 종종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싱글 텍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주의 잉여를 몰수하자. 토지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주죠.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다 내죠. 수요자한테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탄력적일 때는 전가를 잘 못 시키니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전가를 못 시키니까 효율적이다. 효율적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의 거래 강도가 작아서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가 줄어드는 폭이 적어요. 그래서 효율적 세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이론 과정에서 보기로 해요. 우리의 목적은 전체를 사장까지 빨리 보는 거죠. 심화 과정이니까. 자, 전가 문제를 한번 이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라는 것은 요 둘이 수요가 1.0, 공급이 3.0이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보면 수요는 1 더하기 3, 4예요. 4분의 1이에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은 1 더하기 3, 4분의 3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 탄력성이 큰 공급자가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자, 1,000원의 조세가 만약에 수요자한테 부과됐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4분의 1의 1,000원은 250원인데 250원을 수요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탄력 또는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250원을 전가시키고 남는 나머지 750원을 수요자가 내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250원을 내고 탄력적이니까 덜 내고 탄력적인 정도가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수요자는 상대적 탄력도가 낮기 때문에 더 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세금 납부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걸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텝 1 점프업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훑어봤어요. 좀 빠르게 훑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론 강의를 하는데 1장은 좀 시장의 실패가 어렵기 때문에 1장만 하기로 합니다. 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